안녕하십니까, 도시문헌학자 김시석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한반도의 중간이자 대한민국의 서북쪽 끝이죠, 경기도 파주시에 나왔습니다. 파주시라고 하면 여러분들께는 아마 장당콩, 운정신도시, 분단의 상징 등이 떠오르실 텐데요. 그래서 파주는 언제나 전쟁의 참화에 시달렸던, 말하자면 드라마틱한 지역으로서 각인이 되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그러한 파주의 과거부터 미래까지를 아울러 보여드리려 합니다. 그러면 저랑 함께 가시죠. 저는 지금 국립민속박물관 파주관에 와 있습니다. 제 뒤로 보시면 장관이 펼쳐져 있죠. 최근에 파주관이 만들어지면서 이렇게 열린 수장고 오픈 스토리지라고 하는 공간이 생겼는데요. 최근 기술이 좋아진 덕분에 이렇게 개방한 상태로도 유물들의 상태를 지킬 수 있는 기술이 나온 거죠. 이 열린 수장고를 보시기 위해서 파주에 오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파주는 북쪽에 임진강이 흐르고 있고 서쪽으로 한강이 흐르고 있죠. 여기서 파주의 파자가 중요한데요. 파는 언덕이라는 뜻입니다. 보시면 임진강과 한강이 만나는 지점에 언덕배기에 있어서 물도 가까우면서 사람이 살기도 좋았던 거예요. 원래 파주는 크게 네 지역이 있던 것을 하나로 합친 겁니다. 중부에 있었던 파주가 제일 컸고요, 파주군. 이 파주군이 1914년에 남부에 있던 교화를 편입합니다. 이 교화가 여러분이 아시는 운정신도시, 그리고 지금의 파주시청이 있는 거죠. 그리고 1945년이 되면 이 지역의 동북쪽에 있던 연천군 일부 지역을 흡수합니다. 그게 지금의 적성이 됩니다. 그리고 1972년이 되면 원래는 독립된 중요한 지역이었지만 대부분은 북한에 뺏긴 뒤에 군으로서 기능을 못하게 된 장당군을 흡수해서 현재 4개의 모습을 가진 파주가 탄생하게 됩니다. 파주라는 이름은 조선시대 때 처음 등장하지만 그 전부터 역사적으로는 여러 차례 파주 지역이 중심적인 역할을 하게 되죠. 삼국시대로 거슬러 올라가면 최초로 파주의 자리를 잡았던 나라는 백제였습니다. 아무래도 서남 쪽에 있었고 지금의 서울의 동남쪽이 백제의 중심이었다 보니까 여기까지 영향을 미치게 된 거죠. 하지만 고구려와 계속된 전쟁 끝에 475년에는 파주 전체가 고구려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 뒤에는 신라가 한강 유역으로 진격하게 되면서 파주를 점령하게 되죠. 이렇게 삼국시대 때부터 치열한 격전지였던 파주, 그런 파주의 역사를 상징할 만한 유물이 하나 파주 동북쪽 끝 적성에 남아 있습니다. 가막산이라고 하는 산이 있는데요. 가막산에 올라가면 서쪽으로 개성이 보입니다. 아주 가까워요. 그리고 개성을 바라본 뒤쪽으로는 정체를 알 수 없는 비석이 하나 있습니다. 그 비석은 설인귀 비석, 빗돌대왕비라는 두 가지의 별명이 있습니다. 설인귀는 삼국시대 때 신라와 손잡고 백제와 고구려를 멸망시키기 위해서 한반도로 파견됐던 당나라의 장군이었죠. 이 장군이 고구려 백제를 무너뜨린 다음에 이 지역에 자신의 업적을 기념할 만한 비석을 세웠다 라고 해서 설인귀 비석이라고 하는 전설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여러분들 학교 교과서에도 보셨을 겁니다. 진흥왕 순수비라고, 신라의 진흥왕이 영토를 넓힌 다음에 북한산 등에 비석을 세웠죠.
그 비석하고 형태가 비슷해서 아마 통일신라 전의 신라 비석이다라는 설도 있습니다. 한편 여러분 들어보셨을 책일 겁니다. 동국 여지승남을 보면 신라가 당나라의 서린기를 그곳 산신으로 삼았다. 그리고 고려와 조선시대를 걸쳐서 이 산을 중요하고 영험하게 여겨서 봄과 가을로 조정해서 향, 그리고 충문, 제사문 장을 내려서 산신제를 지내겠다라고 전해옵니다. 한편 파주 적성면, 이 감악산 아랫마을에 전해오는 이야기는 좀 더 구체적입니다. 아예 서린기가 당나라 사람, 한족이 아니라 이 한반도 사람이라는 거죠. 그 전설에 따르면 이 서린기는 율포리 임진강가에 용마골에서 뛰어나온 말을 타고 눈 쌓인 감악산을 오르내리며 무술을 연마했다고 합니다. 그런 전설이 있기 때문에 그가 말을 타고 다니는 동네는 마지리, 말마자에다가 지혜로울 지자, 그리고 눈 위를 말 타고 달렸다는 동네는 설마리, 눈설자에 말맞자, 무술을 연마한 동네는 무건리, 무술의 무자에다가 세울건자라든지 무건리라 부르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체를 알 수 없는 비석입니다만 정체를 알 수 없다 보니까 더욱 신비로움이 있고 그 자체가 파주가 가지고 있는 현재 닫혀있는 땅이라고 하는 이미지와 잘 어울리는 측면이 있죠. 파주는 임진강과 한강이라는 두 강이 만나는 지점에 자리하고 있는 지역으로서 고려시대 때의 수도인 개성, 조선시대 때의 수도인 한양, 이 두 도읍의 중간에 자리하고 있는 교통의 요충지였다라는 성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도시를 지켜주고 이어주는 역할을 하는, 말하자면 한반도의 핵심 지역 중에 한 곳이었습니다. 지금하고 달리 당시의 교통의 핵심 중에 하나가 배였습니다. 해양교통. 해양교통의 중심지로서 중요한 데가 파주인 겁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핵심 지역이었던 파주가 지금 여러분의 머릿속에는 거의 존재하지 않을 거예요. 그것은 삼국시대까지 거슬러 가서 이 지역이 가지고 있었던 원초적인 군사 요충지라는 성격이 되살아났기 때문입니다. 1950년에 6.25 전쟁이 터지죠. 그리고 이 지역에서 휴전을 맞이하죠. 그걸 보여주는 게 파주에 자리한 판문점입니다. 그래서 위성사진을 보면 대체로 가려놓습니다. K사 지도는 그냥 파랗게 칠해버려가지고 안 보이고, N사 지도를 보면 깍두기처럼 돼 있어요. 하얗고 파랗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건 왜 이렇게 인위적 처리를 했느냐? 여기가 북한과 경계를 마주하고 있는 접경 지역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쪽 지역은 한동안 동두천, 의정부, 송탄 등과 함께 유수의 군사도시였습니다. 또 여러분들이 수색, 고향을 거쳐서 파주로 가시다 보면 풀에 덮여 있는 콘크리트가 많이 보일 겁니다. 이른바 대전차 방어벽이라는 거죠. 이게 다 북한 탱크가 자유로와 통일로로 내려올 때 그걸 막기 위한 시설입니다. 이 시설들을 폭파시켜서 길을 막는 거죠. 그래서 주요 도로에는 문을 무너뜨리는 방식인 거고, 그리고 그 문 주변에 논이 펼쳐져 있겠죠. 개활지들이. 개활지에는 용치라고 하는 이빨 같은 걸 쭉 깔아서 탱크들이 못 오게 만들죠. 이게 2차 대전 때 개발된 건데, 2차 대전이 뭡니까? 탱크가 최대의 전쟁 무기로 등장했던 시기죠. 그리고 2차 대전 이후로 가장 대규모로 탱크 전력이 사용됐던 것이 한국에서 일어난 6.25 전쟁이었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탱크에 대한 대응책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이런 용치가 만들어진 거고, 특히 서울 경기권, 개활지 이 지역에 촘촘히 박히게 된 거죠. 특히 파주 원론 가면 성벽과 용치가 동시에 존재하는 곳이 있는데, 갈대가 무성하게 펼쳐져 있고 그 스산한 분위기는 이게 바로 분단국가 한국이구나라는 느낌을 주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6.25 전쟁이 끝났습니다만 여전히 이 지역은 북한이 언제든지 탱크로 다시 밀고 내려올 수 있는 개활지, 철조된 땅이다 보니까 주로 외국군들이 주둔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외국군이 주둔한 것을 보여주는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 파주 북쪽의 적성이라는 곳에 가면 설마리라는 곳이 있습니다. 적성이란 곳은 여러분이 거의 들어보실 일이 없는 곳인데, 왜냐면은 대부분 군사지역이거든요. 사실 예전에도 고려 조선 때에도 거기는 약간 땅이 좀 척박하고
산물이 많지 않아서 적성에 파견된 수령들은 이 고을이 곡물을 낼 게 없다고 걱정했단 말이 있어요. 그렇게 황량한 곳이었지만 군사적으로 요충지였죠. 그래서 설인기 전설이 있는 가막산도 있는 것이고요. 그런데 이 설마리에 가시면 영국군 전투 기념비가 있습니다. 이미 5, 60년대에 그들의 희생을 기념하는 비석이 있을 정도였으니까 굉장히 치열한 전투가 있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겠죠. 1951년에 북한이 6.25 때 내려왔다가 유엔군이 밀어 올려서 서울 수복이 있었고, 다시 중화인민 공화국군이 다시 밀고 내려오면서 일사후퇴하게 됩니다. 밀리는 중에 영국군이 이 파주 적성에서 죽음을 각오하면서 맞서 싸워서 중공군의 진격을 늦춘 일이 있었습니다. 그 장렬한 죽음을 기념하는 비석이 이 설마리 전투비죠. 그래서 여기는 지금도 때가 되면 영국 대사님을 비롯한 각계 인사들이 가서 묵념을 드리는 기념비적인 장소죠. 예전 파주의 중심이었고, 중심이다 보니까 미군의 주요 주둔지가 됐고, 그래서 기지촌이 되어 있는 조리읍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 조리읍에는 굉장히 독특한 이름을 가진 지명이 몇 개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말레이지아 교라는 다리입니다. 말레이시아 정부가 보낸 대외 번조 자금 $5,000 상당의 금액으로 만든 다리가 말레이시아교. 당시 돈으로 $5,000면 적지 않은 돈이죠. 유엔군의 일부였던 말레이시아 군이 만들어준 다리라 그래서 말레이시아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6.25 때의 유엔군이라 그러면 미군만 떠올리시는데, 미군을 빼고 가장 오래 있었던 군부대가 타일랜드고, 그리고 말레이시아였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한국의 이런저런 지역, 주둔지 주변에 다리도 지어주고 집도 지어주고 했던 거죠. 당시 한국은 세계적으로 가난한 나라였죠. 말레이시아나 타일랜드, 터키 등이 한국을 도와줄 만한 위치에 있었던 거죠. 지금 한국 분들께는 낯설 수 있습니다만, 한국이 불과 5, 60년 전만 해도 세계에서 가장 빈곤한 나라였다는 걸 보여주는 증거 중에 하나죠. 국가기록원 데이터베이스에 들어갔더니 말레이시아교 개통식 때의 사진이 있더라고요. 1960년 11월 19일인데 두루마기를 입은 노인을 필두로 까만 양복 입은 저 같은 사람들이 쭉 호위하고 길을 걸어가고 있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보면은 말레이시아교 개통식뿐 아니라 이런저런 다리나 역이나 철도 개통식마다 꼭 눈에 띄는 흰 두루마리를 입은 노인들이 등장을 합니다. 왜 그랬냐면 60년대까지만 해도 주요한 다리나 도로를 개통할 때는 그 지역의 최고령 노인이나 원로를 모신 전통이 있어서 그랬던 거죠. 그래서 이 말레이시아 중공도 말레이시아라는 국가가 한국과의 우호관계를 맺고 싶었던 것이기 때문에 그 지역과의 화합을 위해서 한국 전통 방식을 채택을 했다는 것을 이 사진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 적군묘지라 불리고 지금은 북한군 묘지라 불리는 묘지입니다. 이 묘역은 6.25 전쟁 때 한국을 침략했던 북한군과 중공군 병사들의 유해를 묻어놓은 곳이에요. 이게 왜 조성됐냐면 6.25 전쟁 때의 사망한 한국군과 유엔군의 유해를 발굴하는 사업이 종종 이루어지죠. 유해 발굴단이라고 해서. 하다 보면 한국군만 나오는 게 아닙니다. 미군만 나오는 게 아니고 그 중공군 옷이나 북한군 옷을 입은 사람들이 나와요. 근데 이 사람들을 따로 모은 거예요. 그래서 한때는 중공군과 북한군을 같이 모았기 때문에 적군묘지라 불렸는데, 몇 년 전에 중국 측에 이 중국군 유해를 보냈습니다. 이때 중국 측에서 대대적으로 보도를 했어요. 사실 이게 독특한 일인데, 전사한 사람들의 유해를 발굴해서 고향으로 돌려보낸다는 자체가 좀 독특한 문화입니다. 이게 미군이 시작한 문화고 한국군이 아무래도 미군과 함께 하다 보니까 이 문화를 받은 겁니다. 중국 측도 그런 인식이 없다가 한국 측이 보내주겠다고 하니까 놀란 거예요. 그래서 대단히 성대하게 맞아주고 한국에 대한 감정이 좋아졌다고 합니다. 북한에도 보내려고 그랬는데 거부했더라고요. 안 받는다고. 약간 이제 정근대적 발상인데, 정근대 동아시아 국가들은 포로라든지 납치자들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포로가 된다는 거는 일종의 국가에 대한 배신으로 본 거예요. 왕에 대한 배신인 거고. 왜 패를 끼치냐는 거예요.
잡혀가지고 왜 신경 쓰게 만드냐. 북한도 약간 그런 정근대접 발상을 이어받았는지 남한에 끌려간 포로 없다. 그리고 이렇게 시체도 안 받으려고 하는. 현재는 가보시면 중국군 묘지는 없어요. 북한군만 남아 있습니다. 음식에 관심 있는 분들은 뜻밖의 파주에 익숙하실 겁니다. 장단콩이라고 유명하잖아요. 두부도 있고. 그 장단이란 데가 파주죠. 원래 장단은 파주하고는 다른 지역이었습니다. 6.25 때 뺏겼어요. 대부분 현재 장단은 북한에 있고 남한 측의 장단은 조그매요. 그러다 보니까 더 이상 군으로서의 위상을 지키지 못해서 파주에 흡수돼 버렸습니다. 한때 유명한 소설가 가셨던 강희수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이 장단 출신이에요. 파주 출신이라고 안 써요. 나는 장단인 거예요. 우리는 파주 사람을 생각하지 않는 거죠. 언젠가 돌아갈 것이다. 이런 마음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장단이라는 데가 말씀드린 것처럼 대부분 뺏기고 약간 남은 곳도 민간인이 들어가지 못하는 곳인데 6.25 전까지는 사람이 잘 살던 곳들이었어요. 그때가 6.25 전쟁 후에 DMZ에 포함됐거나 군사지역이 되면서 이 지역에 있었던 민간인들을 남쪽으로 내려보냅니다. 한동안 전국에 흩어져 있다가 나중에 정부 차원에서 도로 모여 살게 만들어요. 그게 지금 일산 신도시 북쪽 끝에 있는 장성마을입니다. 80년대 초에 장단 사람들이 이룬 마을이라 그래서 장성마을이라고 붙였습니다. 가면 지금도 마을 비석이 남아있는데 일산 신도시가 만들어지면서 마을 구조는 사라졌지만 마을 이름과 마을 비석은 남아서 지금도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죠. 60, 70년대가 되면 한국의 정책이 바뀝니다. 이 지역을 비워둘 게 아니라 예비군 등 믿을 수 있는 사람들을 다시 올려보내서 일종의 선전마을을 만들자는 생각이 한국 정부에 생겨요. 그러면서 여러 마을들이 만들어집니다. 대성동, 통일촌 등으로 불리는 민북마을이라는 곳입니다. 민간인 통제선 북쪽에 있는 마을이라는 뜻입니다. 한편 대성동은 판문점에서 협상할 때 이미 사람이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북한의 기정마을하고 남한의 대성동 마을이 있어서 이 두 마을은 그냥 각각 두자. 그래서 거기는 현재 유엔이 지배합니다. 그래서 거기 분들은 납세 의무가 없고 병역 의무가 없어요. 그냥 독특한 곳이에요. 한국 속의 외국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장단 사람들 상당 부분 금방 고향에 돌아갈 줄 알았어요. 북한과 남한의 전쟁 휴전이었거든요. 종전이 아니라. 그러다 보니까 다시 한번 언제든 붙을 수 있었던 겁니다. 이런 꿈을 가진 분들은 접경지역 근처에 살았습니다. 이분들이 사실 남한에 왔으니까 집이 필요한데 남한 지역의 주요 마을에는 이 원주민들이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원주민들이 살지 않는 저습지라든지 산기슭에 집을 지어서 집단으로 살게 합니다. 이런 것을 수용소라 부르고 파주에서도 수용소의 원형이 남아 있습니다. 그 집에 살았었던 분도 현재 옆에 집을 새로 짓고 살고 계시면서 그런 증언도 들을 수 있고 참 귀중한 곳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파주에 가신다면 동화경모공원이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북한 출신으로서 6.25 전쟁 전후로 한국 측에 내려온 월남민들, 피난민들의 공동묘지입니다. 동화라는 게 가틀동에 화합하라고 해서 남한 사회에 동화된다라는 뜻인 것 같더라고요. 정말 마음이 아픈 장소인 거죠.